어느 날 한 남자가 있었다. 이름은 스테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로 출근하고 동료들과 똑같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같은 패턴에 갇혀 사는 듯했다. 스테반은 자신의 삶이 안정적이고 평온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사는 게 진정한 삶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스테반은 휴가를 받아 일상이 틀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도시 외곽의 조용한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에서 그는 동굴의 비유 라는 제목이 붙은 현판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마을이 작은 박물관에 들어갔다. 박물관의 전시물 중 하나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커다란 설치물이었는데 스테반은 유난히 그것에 끌렸다. 설치물을 듣자 하니 사람들은 모두 밧줄에 묶여 동굴의 벽을 보고 있으며 등 뒤에서 비춰지는 불빛에 의해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을 진실로 알고 살아간다는 내용이었다. 스테반은 그 비유 속에서 스스로를 보았다. 자신의 일상이 바로 그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자신이 묶인 밧줄을 풀고 바깥 세상의 진리를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그 이후로 스테반은 여행하는 길에 오르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먼 이국의 땅에서 그는 이름도 모르는 낯선 이가 건넨 따뜻한 차 한 잔에서 혹은 광활한 초원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아름다운 이데아의 조각들을 발견했다. 그때마다 스테반은 일상의 그림자가 얼마나 협소했던지를 깨닫고는 했다. 어느 날 밤 스테반은 처음 박물관에 들어갔던 그 여름날을 떠올리며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텐트를 쳤다. 그는 자신이 찾은 이데아가 일시적인 감동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를 일상의 삶 속에서도 발견하고 추구하기로 다짐했다. 내면의 동굴 속에 갇힌 자가 아닌 항상 이데아의 빛을 쫓는 자로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는 출발점이었던 그 작은 마을로 다시 돌아와 동굴의 비유 설치물 앞에 서서 조용히 자신을 해방시킨 그 경험을 되새겼다. 그때 느꼈던 깨달음을 통해 이제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실제의 조각들을 전하는 작은 불이 되기로 결심했다. 스테반은 이후 회사로 돌아가서도 일명 이데아 모임을 조직하여 동료들과 미술, 철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데아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누구나 일상의 벽을 넘어 진정한 실제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 또 다른 동굴에서 탈출한 철학자로 살아갔다. 두 번째 이야기인 날 옛적 그리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지혜를 추구하며 마을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마을의 중심 광장에서 큰 모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모임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를 찾기 위한 자리였고 마을의 모든 현다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소크라테스는 그 모임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고 그날 아침 초록색 튜닉을 걸치고 광장으로 향했다. 모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장로들, 저명한 학자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했다. 중앙에는 웅장한 의자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 의자는 오늘 모임을 통해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라는 영예를 얻은 사람에게 주어질 예정이었다. 모임은 마을의 원로가 첫 인사를 전하며 시작되었다. 그는 우리는 오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찾기 위해 모였습니다. 각자 자신의 지혜를 이곳에서 증명해 보이십시오. 라고 선언했다. 무대에 오른 첫 번째 사람은 유명한 수학자였다. 그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내며 자신의 학문적 지식을 자랑했다. 두 번째 사람은 철학적 논문을 발표하며 인간의 도덕에 대해 열정적인 연설을 했다. 그리고 드디어 소크라테스에게 차례가 왔다. 그는 천천히 중앙으로 걸어나가더니 말했다.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오늘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당황하며 수군거렸다.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를 뽑는 자리에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다니 그런 용기 있는 발언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소크라테스는 말을 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이 제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왔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응답하며 무지를 깨우쳐 나가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에 광장은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소크라테스는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를 제안했다. 자신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서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의 무지를 고백하면서 생긴 질문들은 새로운 통찰을 불러일으켰고 뜻밖의 결론에 이르는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마을의 원로는 소크라테스를 중앙의 의자로 초대했다. 그리고 말했다. 소크라테스, 당신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와 진리를 향하 끝없는 탐구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 로서의 영예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 영예를 혼자 소유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 일화는 훗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가 남긴 말들은 세대를 넘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매일 같이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갔고 그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는 그의 겸손한 인식은 수많은 대화의 문을 열어주었다. 이리하여 마을은 진정한 지혜를 찾는 여정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어는 조용한 마을 한가운데에 니체 철학의 열렬한 추종자인 한 남자 이름하여 카를로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항상 초인의 개념에 몰두하며 자신이 세상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런 그를 현실성 결여 라고 농담하며 놀렸지만 카를로스는 항상 미소로 그들의 우려를 받아 넘겼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세상에 특별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카를로스가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초인의 길로 이끌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는 고민 끝에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연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제는 바로 내면의 초인 발견하기였습니다. 강연 당일 사람이 얼마나 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카를로스는 대담하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예상과 달리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친구들도 섞여 있었으니 왠지 모를 긴장감이 그를 조금 더 노력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카를로스는 초인을 찾는 여정의 시작점은 각자의 내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만의 고유한 도덕적 나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카를로스는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두가 영웅이 되고 싶어 하지만 결국 자라면서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규범에 맞춰 스스로를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초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틀을 깨고 자신의 진정한 이상과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초인이 되는 것은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를로스는 한층 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나 자신이 진정으로 되고 싶은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면의 초인을 깨우는 길입니다. 청중 중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제한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카를로스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올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에서 우리는 작은 용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커다란 레볼루션들을 일으킬 수 있죠. 그날 강연은 큰 호응을 얻으며 끝났고 사람들은 카를로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많은 이들이 스스로의 삶에서 초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카를로스 자신도 그날 강연을 통해 또 다른 내면의 초인을 발견했으며 더불어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카를로스는 더 이상 혼자 초인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이들과 함께 성장하며 서로의 초인을 깨우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끝이 없는 여정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것을.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모든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마을에 있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모두 자신들이 지닌 다양한 특권과 불이익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진정한 공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 의결정을 내리기로 마음먹었고 마을 광장에 모였다.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나이가 많고 현명한 장로가 한 분 계셨다. 그는 존 롤스의 무지의 배일 개념을 통해 마을을 변화시킬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장로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실험을 해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특성이나 지위에 대한 기억을 잠시 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모르는 상태, 즉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져 있는 상태로 다른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에 따라 마을 주민들의 기억은 마법처럼 사라졌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직업, 재산, 그리고 사회적 위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그들이 아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이름뿐이었다. 무지의 베일이 드리워진 이 상태에서 주민들은 새롭게 만들어질 사회 규칙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각자 자신이 사회의 어느 위치에 놓일지 모르기에 모든 이의 안전과 행복을 함께 고려해야만 했다. 한 사람은 말했다. 우리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아플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교육도 중요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하고 덧붙였다. 논의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최소 극대화 원칙을 자연스럽게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 중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도 손을 뻗어야 합니다. 라는 의견이 제안되었고 주민들은 이에 찬성했다. 이는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강화함으로써 전체적인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마침내 여정의 끝에 도달했을 때 장로는 무지의 베일을 거두어들였다. 주민들은 다시 자신이
기업과 정체성을 되찾았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규칙들이 자신들의 기대 이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마을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정성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모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어떤 위치에 놓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그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존 롤스의 무지의 베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공정성이 단순히 차등 없는 대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과 역경을 지닌 사람들의 필요를 인정하고 그것을 모든 이의 이익으로 통합하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